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어떻게 시험 준비해야 되는 건지 아시겠죠? 특히 학력고사 세대 분들 많이 빨리 좀 파악하세요. 학력고사 시험 준비할 때처럼 하시면 안 돼요. 학력고사 때처럼 내용을 충분히 내가 다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고 그게 정석입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합격하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 부동산학과 4년 동안 학습하는 내용이 이 시험 과목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분량이라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볼륨이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나의 것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내 걸로 만들고 그 다음 문제 풀고 그렇게 해도 좋아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장기 계획을 세워야죠. 한 5년 정도 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면 모를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시험은 그게 어떤 시험이든 간에 단기에 합격하고 나가면 돼요. 여기서 배운 걸 실무에가 쓴다. 맞아요. 여기서 배운 거 실무가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곳에 있는 시간이 장기화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1년 동안 배우는 것 실무 나가면 한 일주일이면 다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실무는 실무에 나가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원리와 기술이라 그랬죠? 이론과 실무라 그랬죠? 예. 나가서 이론과 실무를 다 경험하세요. 여기는 그럼 이 공간은 이론을 하는 곳입니까? 실무를 하는 곳입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기는 시험 공부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는 이론을 학습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이것을 하고 있는 게 이것을 학습하는 게 별로 안 좋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 과목에는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 기법 같은 것들을 공부하는 게 낫죠. 2022년 인천의 신축 아파트 공급 물량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최근 20년 이래 최고로 많습니다. 허벌나게 인천의 공급량이 증가합니다. 서로 어떨까요? 심각할 정도로 부족합니다. 2021년도도 그랬고 2020년도에도 서울의 공급 물량은 적었습니다. 근데 그 공급 물량을 누가 받쳐줬을까요? 경기도가요. 경기도가 받쳐줬다는 얘기입니다. 일산이 받쳐줬고 파주가 받쳐줬다는 얘기입니다. 수원이 받쳐줬고요. 그런데 이제는 점점 그 물량들이 이제 딸리기 시작하고 올해는 이제 인천이 많이 증가합니다. 인천이. 그런 얘기들 많이 듣죠. 서울의 집값이 비싸서 경기도로 이주를 하기 때문에 서울의 부동산 수요가 감소한다 그러던가요? 서울에 있다가 직장이 서울인데 너무 가격이 비싸고 전세값 더 올려달라 그러고 이렇게 불편하게 사느니 그냥 출퇴근이 좀 불편하더라도 경기도로 나가자. 이 나가신 분들을 뭐라고 하느냐면 서울의 잠재 수요입니다. 그들은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입할 것을. 그들은 경기도 주민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경기도 도민이라고 생각 안 한다고요. 일산 시민이라고 생각 안 한다고요. 그들은 언제든 서울로 진입할 거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가격이 잘 안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2022년도에도 서울은 가격이 그렇다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늘 한 가지 투자에서 거기 주식이든 금이든 요즘 비트코인 때문에 금값이 좀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다 무시하고 어디에 투자하든 원칙 하나는 딱 기억하세요. 가격이 내려갈 때는 사고 오를 때는 팔고 이렇게. 지극히 상식적이죠. 내리면 사고 오르면 팔고. 우리는 정반대로 하고 있다는 거. 늘 알지만 늘 반대로 한다는 거. 근데 우리는 왜 내리면 사야 돼? 내리면 왜 팔까요? 더 내릴 것을 걱정하고 있거든요. 오르는데 왜 안 팔죠? 올라가면 팔아야죠.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쪽박 차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자기만의 기준은 잡아둬야죠. 이 가격 이상 올라가면 팔 거야. 이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나는 살 거야. 이런 것들. 그런 기준이 있어야죠. 안 그러고 그냥 시대 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경제는 항상 심리라고 하는 겁니다. 금리가 움직이니까 금리가 상승하니까
부동산 수요가 감소한다 그러죠. 누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앞서 했던 것처럼 대출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는 분들만요. 그럼 현금을 많이 가진 상위 10%는요. 전혀 거기에 상관없다는 얘기죠. 점점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들은 증가할 것이고요. 다주택자의 수가 늘어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세금은 어떤 형태로든 변하겠죠. 누가 대통령이 되든 보유세를 낮출까요? 누구나 다 세금 낮춘다는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정부는 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전문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국민연금 개혁해야 된다고 누구나 다 말하고 있습니다. 총대 안 메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유시민 장관 시절에 한번 총대 메고 연금 개혁하고 그만두고 나갔죠. 누군가 그런 사람이 있어야죠. 개혁을 하는 누군가가 총대를 맞고.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비판을 받고 지지도가 떨어지면서까지 보유세를 올려놨는데 이거 누가 낮출까요? 손 안 됩니다. 양도세는, 거래세는 낮춰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가격, 우리 시대적 흐름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보유세는 계속 강화될 거고요. 지금 보유세 때문에 떠들고 있는 보유세는 계속 강화될 것이고 거래세는 당연히 낮춰야죠. 거래는 원활하게 되도록 해야 되니까 지금은 양쪽을 다 묶어버리는 바람에 아예 거래가 안 되죠.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가 아닌 곳은 대한민국 어디 있죠? 저 시골 빼고는 전국이 다 묶여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여러모로 거래되기가 많이 힘들죠. 중개사를 공부하겠다고 하면서 부동산도 모르고 경제도 모르고 그런 중개사 되지 말고요. 다시 한 번 더요. 유능한 공인중개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유능한 투자자가 되려고 하세요. 그래야 유능한 투자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돈을 많이 버는 중개사가 될 겁니다. 여러분 사무실에 찾아오는 고객들은요. 집을 단순히 자기가 거주하는 집을 사러 오는 사람들보다는 투자를 목적으로 사러 오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들은 이론적인 베이스가 있든 없든 실천적 경험으로 알고 있는 지식들이 많아요. 그런 지식들을 모르는데 그것도 모르는 공인중개사라면 계약서 도장 못 찍을 거 아닙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이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잘 되는 음식점은 잘 되던데요 또. 그렇다면 아무리 불황이라고 하더라도 잘 되는 중개 사무실은 있을 거 아닌가요? 그럼 그 공인중개사 뭔가 능력이 있겠죠. 컨설팅 능력이 그만큼 있으니까 그 중개 사무실은 잘 되는 거죠.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공부해야 되는 직업이에요. 이런 공부하지 말고요. 이런 공부는 지금 빨리 하고 끝내고. 자, 두 번째는 뭐 한다고요? 부동산의 개념. 우리 교과서를 기준으로 하면 19페이지 들어갑니다. 앞으로 이제 문제 풀면 느끼시게 될 텐데 오세요. 첫 번째 해야 될 게 이 둘을 구분하는 거예요. 출제자가 이거 왜 출제할 것 같습니까? 장난치면 바꿔서 출제한다고요. 왜 출제할까요? 복합이라는 단어 때문에. 네, 전혀 달라요. 이 표현을 앞서 1교시 때 했었죠. 종합부터 갑니다. 시작. 종합, 복합 개념, 유형, 무형, 기술, 경제, 법률, 오케이. 꼭 기억해야 되고, 자, 밑에 거 봐요. 자,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밑에 거 봐요. 종합 있다 없다. 복합 개념은, 유형, 무형은, 기술, 경제, 법률은 오케이. 그렇게 구분할 것. 따라서 출제자들은 이 둘을 구분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아래쪽은 전혀 보지 않는다. 그럼 시험 지문에 이런 키워드가 보이면 얘는 복합 개념이고 이런 표현들이 안 보이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아니야 라는 것을 가지고 답을 찾으면 되는 거지 복합 부동산을 머릿속에 넣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전혀 의미 없으니까. 자, 갑니다. 아파트를 바라보세요. 몇 층짜리 건물인지 보이십니까? 그림이 선명 안에서 안 보입니다. 근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몇 층짜리 건물인지 보이십니까? 오케이.
자, 유행이다, 그죠? 자, 저 아파트를 딱 바라보니 돈이 된다, 안 된다는 게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어떤 분들이 그런 말 하죠. 자기는 부동산을 딱 보면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인다는데, 아니, 그게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느낌인 것이고.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눈다고요. 유형, 다른 말로 뭐라 했습니까? 기술. 무형은 경제하고 법률하고. 기술적이라는 것을 물리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용어도 다시 한번 잡아내고요. 자, 기술 들어갑니다. 첫 번째 시험 문제를 뭘 물어보느냐 하면 기술적 개념 아닌 것 찾아라 이겁니다. 법률적 개념 아닌 것 찾아라 이렇게 나와요. 종류는 각각 법률적 측면에는 종류가 몇 가지 정도 될까요? 한 5,000개 정도요. 경제는 얼마나 될까요? 한 10,000개 정도 되겠죠. 어떻게 한번 암기해 보시겠습니까? 그럼 기술적 측면은 4개요. 암기하라고 말 안 할게요. 편한 거 하세요. 나 10,000개 하려고 10,000개 외우고. 자, 갑니다. 아파트를 정면으로 바라봐요. 육체 이탈한 거죠. 아파트를 정면으로 바라봐요. 몇 층짜리 건물인지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그걸 공간이라고 해요. 공간. 주소 말해보세요. 그럼 집 주소지 뭐 주민도 민정번호 몰라. 자, 집 주소 말해봐. 제일 뒤에 안 찾아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정방문은 이제 공부 열심히 안 하면 가정방문 할 수도 있고. 제일 뒤에 거만. 자, 이렇게 주소를 말할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해 봐요. 자,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볼게요. 하느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천국에? 천국은 어디죠? 자, 이제 우리가 골치 아파지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전자와 후자는 뭐가 다를까요? 자, 방금 말했습니다. 주소는 어떻게 됩니까? 했을 때 정확히 말을 했어요. 하느님 어디 계시죠? 할 때부터 이제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해요. 이 기준은 딱 한 개. 보인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니까 위치를 말할 수 있어요. 다음, 아파트를 정면으로 바라보세요. 왼쪽에는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아파트 정면으로 바라보면 왼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분수? 분수대. 오른쪽에는. 그거 다 보이죠? 합격. 그걸 환경. 주변 환경이죠. 지질, 지세. 다 같이 지세 해봐요. 지세가 뭐죠? 땅의 기울기. 그 정도 용어 하나는 잘 봅시다. 기억해 두는 거 합시다. 땅의 기울기. 땅의 기울기는 눈으로 보인다, 안 보인다? 평지다, 가파르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자연이라 그래요. 기술적 측면 4가지를 암기하시던 10,000개, 5,000개를 기억하던 편하신 거 아무거나 하나만 선택하세요. 4개 암기하라는 말 안 했습니다. 어쨌든 암기를 해야 답은 찾으니까 많은 걸 선택하든 적은 걸 선택하든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적 개념 칠판 들어갑니다. 공간부터 시작. 공간, 위치, 환경, 자연. 시작. 경제적인 측면은 암기하지 마세요. 그냥 보세요. 아파트는, 토지는 자산이야. 공간에서 추가로 해야 될 게 입체 공간입니다. 일단 지금은 손대지 맙시다. 위치에서는 2가지입니다.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인데 일단 지금은 손대지 말고요. 경제적 측면, 자산, 자본. 토지는 생산 요소 중에 한 가지입니까? 노동, 자본, 토지 그러죠.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건물을 분양받는 겁니까? 토지도 분양받는 겁니까? 그럼 토지도 상품이겠네요. 그럼 토지를 분양받아 우리는 사용을 하죠. 그럼 소비재겠네요. 이런 것들이 경제적 측면입니다. 경제적 측면은 별도로 암기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딱 보면 경제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으니까. 법으로 갑니다. 협의와 광의로 구분합니다. 협의의 부동산이 민법상 부동산이에요. 다시 시작. 협의의 부동산 이꼴 민법상 부동산 이꼴 토지와 그 청착물이라고 정의합니다. 민법 시간에는 이런 거 안 다뤄요. 광의의 부동산 이딴 것 없어요. 학문적 개념이라서.
민법 시간에는 여러분들 뭘 학습하는 겁니까? 민법쌤은, 민 선생은 여러분들한테 뭘 전달합니까? 법률에 대한 해석을 전달하는 거고요. 개론은 학문적인 과목이라서 협의와 광의로 구분하는 거고, 우리 민법에는 협의 광의라는 말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뭐라고 정의한다고요? 토지와 그 정착물.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민법상 부동산 이렇게 정의한다고요. 자, 우리는 다 동의어로 묶어버릴 겁니다. 협의부터 시작. 협의의 부동산 시작. 협의의 부동산 이꼴 민법상 부동산 이꼴 토지와 그 정착물.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 플러스 준부동산입니다. 이게 첫 번째 시험 문제입니다. 구분하는 것. 답 찾으세요. 찾았습니까? 자, 최근 10년 동안 나왔던 부동산의 개념에서 60%가 이 문제입니다. 이거 안 되면 나머지는 손댈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업, 자본, 경제, 소비재, 경제, 공간, 공간은 물리적도 되고 기술적이라도 되고요. 생산 요소, 경제, 자연, 물리적, 자산, 경제, 위치. 그럼 답은? 다시 한 번 더요. 기출문제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어떻게 시험 준비할 것인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이걸 막연하게 암기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는 거 전부 다 암기를 하고 있다는 건 몽땅 다짜고짜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서면 모르겠다 그러고. 그럼 결론은 여기서 뭘 기억하고 있으면 답을 찾아낸다는 얘기입니까? 기술적 개념에 해당되는 네 가지를 알면 답을 찾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경제적 측면은 개별적인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왜? 개론에서 다루는 내용들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하니까. 투자, 수요 공급, 부동산 시장, 경기 변동, 감정 평가, 여기서 다루면 되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요 밑에 있는 걸 물어봐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정착물입니다. 그 다음에 준부동산입니다. 정착물이 뭘까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마스크는 정착물일까요, 아닐까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텐데. 마스크를 하고 있던 사람이 마스크를 벗었을 때, 쓰고 있을 때하고 모양에서 특별한 변화가 없던가요? 전혀 다른 사람이지 않던가요? 아니던가요? 요새는 뭐 마스크 미녀, 마스크 미남 이런 것도 있던데, 그런 용어도 있더구만요. 요? 야, 이 마스크만 계속 쓰고 있으면 성형외과는 안 되겠어요, 진짜. 일단 이비인후과는 잘 안 되겠죠. 감기 안 걸리는 방법은 확실히 우리 트르겠죠. 야, 그거는 확실해요. 백신 만든 분한테 노벨 물리학상 노벨 의학상 줄 필요 없고, 마스크를 만든 분에게 노벨상을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정착물. 정의 한번 해보세요. 방금 설명했어요. 정착물은 꼭 어디에 부착되어 있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방금 말했던 건 마스크는 정착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착되어 있던 것을 제거시켰을 때 기능이나 효용의 변화가 있으면 정착물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방금 마스크는 아니라고 했을까요? 인간은 동산, 부동산? 자, 제일 뒤에 분. 혼자서 열심히 메모하고 계신 분. 펜. 본인께 맞습니까? 본인 겁니까? 다른 분들에게 공시해 보세요. 본인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세요. 아니면 빨리 자수하고요. 방금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공시해 보세요 그랬습니다. 공시, 널리 알린다. 이 펜이 나의 것임을 타인들에게 널리 알리는 방법이 공시예요. 자, 본인 것이라는 거 타인에게 알려보세요.
아니, 정확하게 표현했죠. 앞에 표현들은 실제 의미가 없고 제일 뒤에 내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현을 좀 바꾸면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법률적인 용어로 이렇게 표현해요. 점유. 그러니까 점유라는 행위를 통해서 나의 자산임을 공시할 수 있는 재화를 동산이라 그럽니다. 동산. 그럼 점유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등기를 하거나 등록을 해야 되는 재화들을 우리 민법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동산, 부동산 그러면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초딩적 발상을 하면 안 돼요.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기준은 뭐가 된다고요? 공시방법이에요. 타인에게 나의 자산임을 알리는 방법으로서 어떤 방식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동산이 되기도 하고 부동산이 되기도 합니다. 자동차는 동산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응? 동산요? 그럼 동산이면 점유를 해야 되는데 점유할 수 있습니까? 자동차? 지금 어디 있습니까? 호주머니 안에? 다시.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아니죠. 동산 맞죠. 동산은 동산인데, 자, 설명 잘 들어요. 동산은 동산인데 얘네들을 자동차를 담보로 해서 대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우리 법은 저당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등기나 등록이에요. 등기나 등록이 되어야만 저당권의 객체, 즉 담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는 동산이기 때문에 점유를 하는 거지 등기 등록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럼 등기 등록이라는 행위를 하지 못하면 저당권의 객체로 이용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담보물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동차는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자동차 같은 자산들은 자산적 가치가 크죠. 자산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담보대출물로서 활용하기에는 적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이러한 자산들을 통칭해서 너네들은 준부동산이라고 해줄 테니까 각각 관련 법에서, 다시 한 번 더, 민법이 아닙니다. 등기법이 아닙니다. 각각 관련 법에서 등기나 등록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한 자산을 뭘 한다고요? 준부동산. 자, 시험 문제. 준부동산을 설정한 이유는? 이게 개론적 시험 문제예요. 민법에서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개론은 앞서 말한 학문적인 접근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준부동산을 설정한 이유는 저당권의 객체로 이용하기 위하여.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부동산의 종류, 자동차, 항공기, 선박, 임목 등등 이런 것들을 준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정착물로 갈게요. 준부동산 여기서 설명 끝났습니다. 정착물로 가봅시다. 자, 이 문제 하나 더 답 찾아볼까요? 답은 3번. 1번하고 5번을 같이 보세요. 복합개념과 복합부동산. 복합부동산 별도로 암기하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번과 5번처럼 나왔을 때는 지문 속에 종합, 복합개념, 유형, 무형, 기술, 경제, 법률 중에서 무엇인가가 보이면 복합개념, 안 보이면 복합개념이 아니다. 그냥 안 보이면 복합부동산이다 하지 말라고요. 복합부동산 아예 몰라도 되니까. 동그라미 2번. 민법상 부동산. 다른 말로 바꾸면 협의의 부동산.
동그라미 4번. 준부동사는 동산인데, 동산이니까 동산을 말한다 이래 되죠. 준부동사는 동산인데 등기나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사용될 수 있는 재화를 말합니다. 목적은 뭐라고요? 저당권의 객체로 이용하기 위해서. 3번으로 갑시다. 기술적 개념은 뭔가요? 네 가지. 공간부터 시작. 공간, 위치, 환경, 자연. 그럼 앞에 두 가지는 경제. 이게 정착물입니다. 부착, 계속적. 두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 조건이라도 만족되지 않으면 정착물이 아니다. 정착물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부동산이다라는 얘기고, 정착물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동산이다라는 얘기죠. 그럼 그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죠? 정착물이 아니야, 동산이야, 정착물이야, 부동산이야. 이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거죠? 소유권이 달라지는 거죠. 자, 내가 집을 팔았다. 그 말은 부동산을 팔았다는 얘기죠. 그럼 정착물로 간주가 된다는 얘기는 부동산이라는 얘기니까 이는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팔았다면 매수자가 소유권은 넘어가는 것이고 매도자인 소유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반론적인 구분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구분 기준에서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구분 기준은 별도로 볼 이유 없습니다. 왜? 그런 시험 문제 안 물어보니까. 첫 번째 박스 안에 있는 내용만 확인하세요. 정착물은 뭐라고 정의한다고요? 부착, 계속. 그럼 이번엔 부착된 것을 제거를 시켜보는 거죠. 부착된 것을 제거를 시켰더니 효용이 감소를 하거나 또는 손상이 발생하거나 and 아닙니다. 오합니다. 둘 중에 한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뭘로 본다? 정착물 아니면 동산.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기 전에 이사 가기 한 달 전에 인터폰을 아주 좋은 걸로 교체를 했대요. 이사 갈 때 가져갈 수 있다 없다? 이사 갈 때 가져갈 수 있다 없다? 아니 잘 생각해봐요. 기존에 있던 걸 원상복구하면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방금 원상복구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인터폰을 그냥 가져갔어요. 부착되어 있죠. 뗐다 제거를 시켰다고요. 그래서 당장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효용에 문제가 생기죠. 또는 손상이 발생한다 뭘로 본다? 그런 정착물이다. 근데 벽에 붙어 있던 액자, 시계를 뗐대요. 그건 제거하더라도 아무런 문제 없죠. 그건 동산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애초부터라는 뜻입니다. 신축할 때부터 그 위치와 용도에 맞추어서 제작된 것이라면 그런 정착물로 보겠다. 다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사 갈 때 비대 가져갈 수 있는 겁니까? 안 됩니까? 아니요. 상황 설정해 봐야죠. 다시 한번 더.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비대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그건 손대면 안 돼요. 그건 애초부터 뭡니까? 정착물인 거니까. 그죠? 그런데 내가 제일 처음에 이 집을 살 때는 일반 변기 형태였는데 내가 불편해서 비대를 설치했대요. 그럼 이사 갈 때는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단 항상 기본 전제는 원상복구는 하고 원상복구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자, 세 번째, 네 번째. 임대인 정착물. 표현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간단하게 시험용으로 바꾸었어. 임대인 정착물, 임차인 정착물. 임대인은 정착물을 왜 설치했을까요? 임대차에 유리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간다는 얘기죠. 정착물. 임차인 정착물은 임대차 기간 동안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거겠죠. 일시적이죠. 뭘로 본다? 동산.
자, 그 정도는 일단 다시 한번 더 구분하고 갑시다. 읽어볼까요? 종속정착물이 뭐죠? 응? 건물은 토지에 종된 관계이기 때문에 토지를 탄 거지만 건물은 당연히 같이 매매가 이루어진 거고요. 독립정착물은 토지와 분리 양도할 수 있다. 토지와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은 독립정착물의 종류를 4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4가지 이외에는 전부 다 종속정착물이니까 4가지를 기억하는 걸로 합시다. 자, 머리 맑게 하고 암기할 준비합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이게 4가지입니다. 1번하고 4번은 노란색으로 처리했는데 2번, 3번은 왜 흰색일까요? 2번, 3번을 잘 봐요. 이렇게 돼야 돼요. 구분 잘해요. 미분리 과실이라고 뜨면 어디에 속한다? 종속정착물입니다. 이것이 독립정착물이 되기 위한 전제는 뭐라고요? 명인 방법을 반드시 갖춰야 돼요. 수목도 마찬가지. 등기된 임목도 당연히 독립정착물입니다. 독립정착물의 종류는 4가지. 차례대로 시작. 건물. 두 번째,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도 되고 수목의 집단도 되고 등기된 임목도 되고, 그리고 농작물. 어느 날 시험 문제에서 수목의 집단이 수목이라고 나왔습니다. 평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시험장에서 만나니까 골치 아파집니다. 늘 본인은 수목의 집단이라고 외우는데 시험에 수목이 나오니까 이거 아닌가 봐. 그래서 틀렸다고 하는 바람에 결론은 또 틀린 겁니다. 수목도 되고 수목의 집단도 되고 하나도 되고 수목 하나도 상관없고 그룹화 시킨 것도 상관없고 등기된 임목도 되고. 지금 문제가 없네요. 그냥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지출된 게 다음 중 독립정착물을 말 쓴 게 아니라 토지와 분리 양도할 수 있는 부동산이 아닌 것 찾아라 그래서 한번 논 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쉬었다 하겠습니다.